연방 푸드스탬프 스냅 제도의 새 규정 시행 이후 약 470만 명이 혜택을 잃은 가운데 내년 10월부터는 주정부도 스냅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되면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ACA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내년에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은 2027년 보험료를 두 자릿수로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미 전역의 학교에서 지난 6년간 약 2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공적 교육 예산이 각종 부정행위에 사용됐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대표 대출 프로그램의 한도를 2배로 높였습니다. 자격을 갖추면 최대 1,000만 달러까지 SBA 보증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년층이 된 뒤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이를 놓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 명문사립대들은 중산층 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커네티컷주 12세 소녀 사망 사건 관련 경찰이 소녀의 계부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하고 사인으로 지목된 치사량 이상의 알레르기 약 복용 경로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및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메인주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후보가 결국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상원 다수당 탈환을 노리던 민주당은 긴급 지명대회를 열어 새 후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연방 푸드 스탬프 스냅 제도가 큰 구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새법 시행 이후 약 470만 명이 스냅 혜택을 잃은 가운데 2027년 10월부터는 주정부도 스냅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대규모 예산법 원빅 뷰티풀 빌로 스냅 제도가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새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약 470만 명이 스냅 혜택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2027년 10월부터는 각 주정부가 처음으로 스냅 급여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 규모는 주정부의 지급 오류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류율이 6% 미만이면 부담이 없지만 6%를 넘으면 주정부가 스냅 급여 비용의 5%에서 최대 15%까지 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류율은 사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액이 많거나 적게 책정된 경우를 합산한 행정상의 수치입니다. 전국적으로 최대 36개 주가 이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고 전체 규모는 9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주는 10억 달러 이상, 뉴저지주는 약 1억 달러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뉴저지주는 오류율을 14.33%에서 6.86%로 낮췄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회 예산처 CBO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주가 스냅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삭감 압박 속에 뉴욕주는 여름방학,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썸머 EBT 혜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세에서 16세 사이 자녀 한 명당 120달러가 EBT 카드에 적립되며 이미 약 160만 명 아동에게 총 1억 8,900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자동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 9월 8일까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혜택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122일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부정 사용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LA에서는 연방수사당국이 스냅 혜택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주류 등 금지 품목을 판매한 혐의로 33개 업소에 공식 위반 통보서를 발부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 사회에서도 허위 신청이나 현금 교환, 타인 명의 사용 등은 형사처벌과 복지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내년에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이 2027년 보험료를 두 자릿수로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의료비 상승에다 확대 보험료 종료 여파까지 겹치면서 중산층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험료가 내년에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전국 16개 주와 워싱턴 DC의 예비 보험료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 77곳이 제출한 2027 보험료 인상률의 중간값은 1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흐름입니다.
인상 요인으로 보험사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 상승입니다. 병원 진료비와 입원비, 처방약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의료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도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기간 확대됐던 연방 보험료 보조금이 지난해 말 종료된 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보험료 종료 이후 같은 플랜을 유지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114% 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이 보험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입자가 빠져나가면 보험 시장에는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고 보험사는 다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유지한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2025년 2210만 명에서 올해 2월 1920만 명으로 13% 줄었습니다. 민주당은 확대 보조금 종료가 보험료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며 지원 재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가입자 감소에는 부정가입 차단과 자격심사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수치는 보험사들이 제출한 예비 신청안입니다. 최종 보험료는 각주 보험당국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킨더가든부터 하이스쿨까지 미 전역의 학교에서 지난 6년 동안 약 2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공적 교육 예산이 횡령 및 허위 청구 등 각종 부정행위에 사용됐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예산 낭비와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사기와의 전쟁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교육 예산의 관리와 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 내 각 주별 재정 담당관 협의체인 주 재정 담당관 재단과 정부 지출 감시단체 오픈 더 북스가 공동 보고서를 통해 연방교육부 감사관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미국 24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약 90건의 교육 예산 부정 의혹이 확인됐으며 피해 규모는 약 2억 2,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적발 사례는 횡령, 허위 청구, 학생 수 부풀리기, 입찰 담합, 리베이트 수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제이 올레카 재단 CEO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예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조사 결과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 판결과 합의를 통해 약 6,700만 달러의 반환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회수된 금액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기와의 전쟁 기조 속에 공개됐습니다. 행정부는 연방교육 예산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현재까지 약 20억 달러의 납세자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연방 지원을 많이 받는 20개 대형 교육구 가운데 단 3곳만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상당수 교육기관이 감독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사례는 인디애나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폐교된 온라인 차터스쿨 2곳이 학생 수를 허위로 부풀려 4,400만 달러의 교육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한 학습 지원 업체가 제공하지도 않은 교육 서비스를 청구해 2,400만 달러를 부당 수령했고,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 교육부에서는 정부 담당자가 경쟁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지인 업체에 1,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몰아준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교육부에서는 전 최고 운영 책임자와 민간 계약업자가 학교 건설 및 시설 관리 계약 과정에서 600만 달러 이상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폐교된 차터스쿨 책임자가 학생 한 명당 9,090달러, 총 약 300만 달러의 교육 자금을 수령한 뒤 해외여행과 외식, 온라인 쇼핑, 자녀 사립학교 등록금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매그놀리아 교육부에서는 전 재정국장이 학생 한 명당 3,553달러, 총 1,670만 달러를 횡령해 고급 주택과 차량, 명품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웨스트버지니아 분 카운티에서는 청소용품 관련 허위 청구로 340만 달러를 빼돌린 사례가 적발됐으며, 시카고 공립학교는 부당 수령한 교육지원금 약 100만 달러를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고서는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교육 예산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방 교육 관료 조직을 축소하고 교육 정책과 예산 권한을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이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전국적 교육 예산 비리 스캔들은 향후 연방 교육 예산에 대한 고강도 조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대표 대출 프로그램의 한도를 2배로 높였습니다.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최대 1,000만 달러까지 SBA 보증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가 지분을 가진 업체는 여전히 신청할 수 없어 일부 한인 소상공인들의 접근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지난 4일부터 대표 대출 프로그램의 합산 한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7A 대출과 504 대출을 합쳐 최대 500만 달러까지 가능했지만 새 규정에 따라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SBA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운전 자금이나 사업 확장에 많이 쓰이는 7A 대출로 최대 500만 달러를 받고 부동산이나 장기 고정자산 투자에 쓰이는 504 대출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SBA는 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제무역대출 프로그램도 확대해 일부 대출에 대해 연방 보증 비율을 90%까지 높였습니다. SBA 대출은 보조금이 아니라 정부가 보증을 서는 융자입니다. 은행 등 민간 대출 기관이 심사하고 SBA가 일정 부분을 보증해 일반 상업 대출보다 조건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혜택을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3월부터 SBA 주요 대출은 신청업체가 미시민권자나 미국적자만으로 소유된 경우로 제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 등 시민권 외 합법 이민자가 지분을 가진 업체는 SBA 주요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요건을 폐지하고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인정자도 다시 SBA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회 통과 전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합법 이민자들에게는 SBA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소유한 기업의 자금 지원 기회를 크게 넓힌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부담이 은퇴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0대와 70대가 된 후에도 빚을 갚기 위해 일을 계속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명문 사립대들은 중산층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이 더 이상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 학자금 대출을 가진 62세 이상 대출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 180만 명에서 약 6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부 대출자들은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대출을 통합해 당장의 월 납입액을 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쌓여 빚이 더 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학원 학비로 11만 4천 달러를 빌렸던 60대 부부의 대출 잔액이 현재 50만 달러 가까이 불어난 사례를 전했습니다. 자녀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은 부모들도 비슷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원금보다 많은 돈을 갚았는데도 여전히 빚이 남아있고 은퇴 후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의료비와 생활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사회보장연금이나 세금 환급금, 임금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여기에 7월부터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편이 시행되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명문 사립대들이 중산층 가정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모리대와 존스 홉킨슨대는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부생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노터데임대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등록금 전액을, 20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등록금 절반을 지원합니다. 예일대도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에 대한 등록금 면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카네기 멜런, 터프츠, 유펜, 시카고대 등도 소득 7만 5천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등록금 면제 정책을 시행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담은 고령층의 은퇴를 늦추고 대학 진학을 앞둔 중산층 가정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커네디컷주에서 숨진 12살 소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부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하고 소녀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약물이 어떻게 치사량 이상 복용됐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계부와 모친의 온라인 활동과 약물 구매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네티컷주 엠필드 경찰은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12세 소녀 이브 로저스 사건과 관련해 계부 앤서니 페더라인을 1급 성폭행 및 아동 위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소녀는 3월 18일 침실 바닥에서 어머니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하반신은 담요로 덮여 있었고 코에서는 혈액과 체액 등의 흔적이 있었으며 이후 증거 채취 과정에서 계부인 페더라인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소녀의 사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독성 검사 결과 소녀의 혈액에서는 알레르기 치료제 베나드릴의 주성분 디펜히드라민이 밀리리터당 23,000 나노그램이 검출됐습니다. 어린이 치사 기준인 밀리리터당 4,390 나노그램과 성인 치사 기준인 14,720 나노그램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검시관은 소녀에게서 검출된 정도가 약 1.8리터를 섭취해야 가능하다고 분석했지만 경찰은 정확한 복용 경위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또 처방받은 적 없는 항우울제 플루옥세틴 성분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약물 유입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가족의 SNS 계정과 CBS 및 아마존 구매 내역을 압수수색해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마존 계정을 통해 수면 보조제와 딸을 위한 성인용품을 구입했던 사실을 진술하며 딸이 온라인에서 낯선 이들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흔적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수면 보조제와 체내 검출 약물 간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부적절한 대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부 페더라인은 의붓딸과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달 말 법원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메인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후보 그레이엄 플래트너가 성폭행 및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끝에 결국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긴급 지명대회를 열어 새 후보를 선출키로 했으며 상원 다수당 탈환을 노리던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적지 않은 변수가 예상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인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 그레이엄 플래트너 후보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식 사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및 성폭행 관련 의혹을 기득권 세력이 벌인 구조적 압박이라며 전면 부인했으나 결국 선거 캠페인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플래트너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잇따른 폭로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그의 전 연인을 포함한 여성들이 과거 동의 없는 반복적 피임기구 제거와 강제 성관계 등을 당했다고 잇따라 폭로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굴 농장주 출신의 진보 활동가인 플래트너는 당초 버니 샌더스 의원의 지지를 받으며 주목을 받았지만 성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메인주 민주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사퇴 촉구와 샌더스 의원의 지지 철회에 직면했습니다. 플래트너는 당초 오는 11월 선거에서 6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과 맞붙을 예정이었습니다. 메인주가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탈환을 위한 핵심 경합주인 만큼 당은 즉각 대체 후보 선정에 돌입했습니다. 주법상 사퇴 기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27일까지 새 후보를 지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차기 후보로는 이미 상원 출마를 공식화한 트로이 잭슨 전 메인주 상원의장을 비롯해 니라브 샤 전 메인주 질병통제예방센터장, 셰나 벨로스 메인주 국무장관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일부 플래트너 지지층이 당 지도부 주도의 후보 교체에 반발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예비선거 승자 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는 민주당의 상원 탈환 전략 자체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에서 5월 이후 약 394명의 기생충 사이클로스포라 감염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미국 여러 주에서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감염자가 992명으로 늘며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40명이 입원했으며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하이오주 북서부에서도 500명 이상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각 주 간 공통 감염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기생충으로 장을 감염시켜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킵니다. 오염된 물이나
채소, 과일을 통해 전파되며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미시간주 보건당국은 봉지 샐러드 대신 통 양상추를 구입해 흐르는 물에 씻어 먹고 가능하면 채소를 익혀 먹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9.11 테러로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부지의 마지막 상업용 오피스 타워가 오늘 착공됐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새 본사가 들어설 투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55층, 약 200만 스퀘어피트 규모로 조성되며 최대 10,000명의 직원을 수용하게 됩니다. 완공 목표는 2031년입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오늘 착공식에서 이번 사업을 뉴욕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재건된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사 기간 동안 3,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뉴욕시 경제에 59억 달러, 뉴욕주 전체에 63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약 200년 가까이 로우 맨해튼 일대에 뿌리를 둔 기업으로 새 건물은 포트 어솔리티 소유 부지를 장기 임차에 짓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직후 해변에 남겨진 폭죽 잔해가 폭발해 한 남성이 왼손을 잃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지난 5일 캘리포니아 북부 크레센트 시티의 포인트 세인트 조지 해변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제이슨 터너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해변을 걷던 중 폭죽 쓰레기를 치우려다 폭죽 잔해로 보이는 물체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터너 씨는 왼손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시력과 청력에도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터너 씨는 7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현재 생업복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온라인 모금 플랫폼 고펀드미를 통해 치료비 모금에 나섰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다리 케이블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 퇴근길 교통이 한때 통제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저녁 브루클린 다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 위 현수 케이블 쪽으로 올라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욕경찰 긴급구조대가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설득 끝에 이 사람을 안전하게 아래로 내려오게 한 뒤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루클린 방향 차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통행은 이후 재개됐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입니다. 이상으로 7월 9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쉼이 있는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